progress. 문화의 형성과 권리에 대한 수업 요약 발표를 맡은 10조입니다. 저는 조직 문화의 개념과 토론 주제를 소개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2학번 윤효진입니다. 저희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조직이란 과연 무엇인지 조직 이론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해 조직 자체와 그것에 영향을 주는 권력, 리더십, 목표 등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조직이라는 개념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조직의 개별 활동과 의사결정을 살펴보는 과정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직 내 개인들이 모여 어떠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문화는 조직 전체의 작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거대한 조직이라는 덩어리가 그 속의 개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며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최근 이러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연차 공무원 시선으로 공직문화 다시 쓴다. 충주시 적극행정은 선택 아닌 필수, 조직문화 개선 박차.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기사에서는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바로 조직문화 혹은 공직문화라는 표현인데요. 과연 조직문화가 무엇이길래 이것을 두고 개선하고 고치고 탈바꿈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최근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걸까요?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문화, 특히나 특정한 목표를 공유하고 일정한 작업 방식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 내에서의 문화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성원 간 공유되는 것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발표는 교과서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조직 문화의 의의, 구성 요소와 사회적 책임, 조직 문화의 유형, 그리고 형성 전략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념을 복습하며 과연 조직 문화란 무엇이고 구성원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 요소로부터 구성되고 영향을 받는 조직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조직의 작동을 위해서 그에 알맞은 문화를 설계하고 공유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지에 대해 함께 답을 찾아가며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직 문화란 무엇일까요? 문화란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똑같은 개념의 문화가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것인데요. 결국 조직 문화는 전체 사회 구성원보다는 특정한 조직의 구성원이 서로 공유하는 행동 양식, 가치와 규범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의 목표와 목적을 실현하고자 마련된 가치와 규범은 조직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고 그것은 결국 업무 경향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다 자세히 나누어 보았을 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조직 내 문화는 구성원의 의사결정이나 문제 분석 및 해결, 정보 이해와 활용, 해결 방안의 실행과 같은 조직 구성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조직 목표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직 내 구성원이 위계 질서를 위한 조직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면 해당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의사결정은 상명하달식으로 이루어지고 조직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은 모두 상사나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와 허가 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모든 업무 과정에 관한 내용과 구성원의 행동 경향은 문서화, 공식화될 것입니다. 이때 조직 문화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유사한 개념인 사회자본, 사회적 자본을 함께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본이란 사회 구성원 간에 공유된 무형의 자원으로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신뢰나 상호 이해, 관계망과 같은 가치들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자본은 조직 문화와 구분될 수 있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자본은 전체 사회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거나 보다 포괄적인 공동체에서 공유하는 가치이되 조직 문화는 특정한 조직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공유되는 가치나 규범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두 개념 모두 구성원이 견해를 공유하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 만약 사회 자본의 공유성이 높고 짙다면 다시 말해 사람들 간에 공유하는 신뢰가 두텁고 규범이 일관되고 공정하다면 당연히 특정한 조직 내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구성원 간 인지적 친밀도가 쌓여 있기에 상호 협력 및 협조도 강화될 것입니다. 결국 범위를 두고
조직 문화와 사회 자본은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업무 경향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직 문화에 대해 살펴보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조직 문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문화라는 개념과 그 안에 내포된 가치, 규범이라는 개념이 모두 추상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우선 가치란 조직의 일반화된 기준, 표준, 지침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치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직과 구성원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와 결과를 목표 가치, 조직 구성원의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수단 가치라고 칭합니다. 조직 구성원은 목표 가치와 수단 가치를 모두 서로 공유하는데 이 두 가치를 두고 서로 수단과 결과, 과정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범은 일반적인 의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행동할 때 마땅히 따라야 하는 법칙, 행동, 원리, 법규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직 문화가 무엇이며 그것이 구성원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와 이에 대한 행동 양식을 갖추도록 하고 규범과 규정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유도, 억제하는 것을 뜻하거나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토대로 수많은 조직 내 자리 잡은 조직 문화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조직 문화가 두 가지 수준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징, 의식과 같은 조직 문화를 표면적 수준의 조직 문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태극마크의 뜻과 디자인을 차용한 대한민국 정부의 상징, 동행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특별시의 슬로건, 군대 내에서의 명확한 위계 질서와 군복 등이 표면적 수준의 조직 문화를 나타냅니다. 아래 나와 있는 사진은 몇 년 전 임시 시범된 서울특별시청의 그린오피스 사업인데요. 이러한 조직 문화의 표면적 수준은 매우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이를 통해서 사무실 내의 파티션과 함께 조경을 하는 서울특별시의 조직 문화는 다소 폐쇄적이되 환경친화적 활동을 중시하며 변혁적인 표면적 활동을 보인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조직의 활동을 결정짓는 가치나 전제 등을 내면적 수준의 조직 문화라고 합니다. 이는 관찰 가능한 목표나 규정의 형태로 명문화, 제도화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내포된 문화는 실제로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면적 수준의 문화 행동을 보고 어떤 내면적 수준의 조직 문화가 자리 잡았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면적인 조직 문화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없고 복합적이지만 그만큼 조직의 문화를 진실되게 보여주는 측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직 문화를 진단할 때 눈에 띄는 표면적 조직 문화뿐만 아니라 구성원이 진짜로 공유하는 가치에 해당하는 내면적 조직 문화도 동시에 파악해야 하며 두 수준의 문화가 서로 괴리되지 않고 내면적인 문화가 표면적인 문화로 잘 구상되었는지 그리고 표면적 문화가 나타내는 문화가 참된 것인지 서로 간의 연계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조직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발표할 행정학과 2학번 이다은입니다. 가장 먼저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성과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 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와 발전 과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중 경영학자 가레스 존스는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를 구성원의 특징, 조직 윤리, 조직 자원의 권한, 조직 구조로 분류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고 조직 문화에 영향을 주어 조직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각 구성 요소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조직 구성원의 특징입니다. 조직 문화는 구성원의 가치, 개인, 윤리의식 등으로 결정됩니다. 즉,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구성원 개인이므로 조직 문화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구성원이 조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가 일치하는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구성원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 조직을 선택하고 조직 역시 자신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서 조직의 구성원은 점점 유사해지고 그 가치관은 특정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에는 창립자 또는 리더의 영향력 또한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창립자와 리더는 자신의 가치를 조직에 반영할 수 있고 인사권을 활용해 유사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조직 구성원은 창립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한편 공공조직의 경우 사실상 창립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리더가 바뀔 때마다 리더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조직 구성원에게 전달되어 조직 문화가 바뀌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조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리더에 따라 조직 문화가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조직 윤리입니다. 구성원이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조직이 구성원에게 특정 조직 문화를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대표적인 가치가 윤리입니다. 조직 윤리는 도덕적 가치, 믿음, 규정에 의해 형성됩니다. 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대하는 과정과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것은 조직 윤리에 해당되며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직 윤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고관리자는 직원들의 도덕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조직이 나아갈 이상적인 방향에 대해 적절하게 제시하고 구성원이 이러한 가치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고관리자들은 앞서 설명한 수단가치, 즉 조직 구성원의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적절히 활용해 조직 윤리 훼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직업적 도덕 의식 역시 조직 윤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이 두 가지 의식이 충돌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직 자원의 활용 권한입니다. 구성원은 조직으로부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데 이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권한은 구성원들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구성원이 행사하는 조직 자원의 정도에 따라 수당 가치가 달라지므로 조직이 혜택을 많이 받는 구성원일수록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조직 구성원에게 장기적인 고용의 안정성과 업무 재량 확대 등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조직 자원의 권한은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동력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요소는 조직 구조입니다. 구조는 구성원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공식적인 업무와 권한에 대한 체계로서 조직 구조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조직 문화를 구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직적인 기계적 조직 구조와 유연한 유기적 조직 구조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조직 구조는 조직의 가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러한 조직의 가치는 구성원의 업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와 구성원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활동에 동기부여를 하므로 조직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에 알맞은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ESG의 가치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조직에서도 강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이 조직 문화의 가치와 규범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은 사회적 책임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조직이 인식하는 사회적 강도, 조직이 인식하는 사회적 강도는 조직이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가 저항적 접근입니다. 저항적 접근은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 가장 소극적으로 행동한 접근 방식으로서 조직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조직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어적 접근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윤리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방어적 접근 하에서 조직은 최소한의 법을 준수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수용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태도로서 조직은 자신의 사회적 책임성의 기준뿐만이 아닌
협력을 하는 다른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 수준까지도 동시에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협력 조직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우리 조직에 수용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접근 방식에서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를 미리 파악한 후 준비하여 사회적 책임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처럼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한다면 조직 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우치에 따르면 조직 자체가 사회적 배려를 우선으로 할 때 윤리와 상호 배려를 중요시하는 조직 문화가 형성됩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과 관리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비윤리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조직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리더의 가치관 역시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을 집중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리더는 사회적 책임성에 의한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그 자신이 먼저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리더가 높은 사회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조직 주위의 이해 관계자들과 고객에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구성원 역시 조직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 수행에 헌신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높은 의식은 조직의 사회적 평판도를 높임으로써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책임성은 바람직한 조직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예, 이어서 3절 조직 문화 유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행정학과 이사학번 변유입니다. 리처드 엘 데프트 박사께서는 조직 문화의 범위를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셨는데 일단 성향에 따라서는 유연성 그리고 안정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라는 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조직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조직의 유연한 변화를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고 안정성이라는 건 조직 간 경쟁에서 점했던 우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고공 분야에서 업무 수행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중시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또 외부 전략, 내부 전략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외부 전략이라는 건 외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내부 전략이라는 건 내부 구성원의 행동을 유도하여서 의도한 대로 관행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 같은 분이 나누신 이런 조직 문화의 유형은 유연성이냐 안정성이냐, 외부 전략이냐 내부 전략이냐에 따라서 적응 문화, 사명 문화, 가족 문화, 관료 문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응 문화라는 건 유연성을 중시하고 또 외부 고객이 초점을 맞추는 그런 문화인데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 조직에서는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유연성을 중시합니다. 또 위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실험 정신을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이라는 건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는 뜻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려면 기존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습득해서 그것을 업무에 적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의 목표로는 고객의 수요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여서 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고요. 의사결정 방식은 수평적이고 개인의 재량권이 넓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조직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서 일단 다양한 시도를 하고 또 이런저런 수요를 실험적으로 타겟팅하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장점으로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빠르고 창의적인 대응을 촉진한다는 것이 있고, 다만 단점으로는 한 사람의 재량권이 넓기 때문에 개개인의 책임 범위도 넓고, 실험적이라는 건 사실 실패 가능성을 감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사명 문화에서 사명 문화는 안정성을 중시하고 외부 고객에 초점을 맞추는 문화입니다. 사명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미션을 번역한 것이고요. 이런 문화는 보통 신생 조직보다는 여러 시도를 하는 적응 문화 조직과 다르게 조직이 자리를 잡아서 어느 정도 타겟팅이 정해져 있는 그런 기업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특정 고객의 수요에 맞추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명확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구성원한테 제시하는 목표, 행동, 전략 이런 것도 구체적이고요. 제일 특징적으로는 측정 가능한 성과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런 조직의 목표는 기존에 달성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효율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방식은 앞서 말했듯이 목표랑 행동 전략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방향으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고요. 하지만 일방향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할 일만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조직의 목표랑
그 구성원에 맞는 업무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서 구성원의 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 대표적 조직은 오래된 운영으로 체계가 이미 잡힌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입니다. 장점으로는 안정적으로 조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앞서 말했듯이 측정 가능한 성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측정 가능한 성과는 반드시 조직 목표에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어서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성과가 수치로 드러나면은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순위가 바로 나타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스트레스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문화는 유연성을 중시하고 내부 구성원에 초점을 맞추는 문화입니다. 가족은 이제 영어 원문에서 클랜을 번역한 건데 클랜은 씨족을 뜻하고요. 이 가족 문화는 다른 이름은 관계 지향 문화라고도 합니다. 특징으로는 조직의 목표랑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조직의 목표를 구성원 개인의 정체성에 편입시키려고 하고,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유대감을 느끼고 사적으로 친해지고 사적인 영역을 공유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 조직에서 목표하는 것은 일단 구성원 간의 신뢰를 형성해서 팀워크를 형성해서 최종적으로는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방식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이 소통이 그러니까 단순한 지시가 아니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코칭하거나 멘토링을 합니다. 관리자 본인의 의사결정을 해서 전달을 하기보단 구성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요. 따라서 의사결정 방식은 수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조직은 구성원 간의 친밀도가 높거나 혹은 자발적인 참여 위주로 애초에 조직된 교육기관이나 비영리단체, 그리고 의외로 소규모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데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소규모 공공기관에서는 뭐 예를 들어 지방구청 같은 곳에서는 소수의 인원이 포괄적인 업무를 맡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고, 그리고 오며 가며 계속 마주치고 엮여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서 갈등 회피 경향이 높아서 이런 가족 문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 조직의 장점은 그냥 조직 목표 달성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단점은 아까 말했던 소규모 공공기관 같은 곳은 큰 정부의 하위 조직인데, 그런 하위 조직에 이런 가족 문화가 형성되면 큰 조직의 목표를 따라가기보단 이 작은 조직의 목표만을 우선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교과서에 이 가족 문화가 나타나는 사례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대전지방보훈청의 사례인데, 보훈부 차관께서 주재해서 조직문화 혁신 워크숍을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어떤 조직 문화를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유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기관 간에 실제로 혁신이 이루어진 사례를 공유해서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차관이 직접 직원들을 격려하고 조직 목표 달성에 동참하기를 당부하고, 이런 식으로 앞서 설명한 가족 문화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관료 문화는 안정성을 중시하고 내부 구성원에 초점을 맞추는 문화인데, 이런 문화의 특징은 일단 업무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들이 앞서 본 네 가지 조직들 중에서 가장 빡빡하고, 또 내부 구성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런 조직의 목표는 당연히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고, 의사결정 방식은 수직적이고 중앙집권적입니다.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 대표적 조직은 정부기관, 금융기관, 제조업체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정부기관은 일단 정치랑 직결돼 있기도 하고 어지간하면 책 잡힐 일을 안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금융기관에서는 중요한 개인정보 그리고 개인의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고, 제조업체에서는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위험 회피가 중요한 조직에서 이런 관료 문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 조직의 장점은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또 구성원 개인의 재량이랄 게 거의 없어서 업무 책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장점은 지금껏 본 네 가지 조직 문화 중에서 제일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성원을 어떻게 진정한 조직의 일원으로 만들어가는지, 즉 조직 문화의 형성 전략과 사이화에 대해 발표할 행정학과 최원우입니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아직 조직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사이더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직 문화의 사회화라는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사회화란 신입 직원이 조직 고유의 가치와 행동 방식을 학습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만약 조직이 이들에게 적절한 정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재에서는 신입 직원이 능력이 있더라도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즉, 사회화는 인재 유출을 막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은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반 마넨과 셰이는 6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에 따른 전략입니다. 모든 신입에게 공통된 정보를 주는 집단적 전략과 멘토링처럼 개인 특성에 맞추는 개별적 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연수원처럼 분리된 공간에서 교육하는 공식적 전략은 동기의 형성에 유리하고, 실무팀에 바로 투입되는 비공식적 전략은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과정과 일정에 관한 전략입니다. 대리, 과장, 부장처럼 단계별 역할이 명확한 순차적 전략은 조직 순응도를 높입니다. 반면 무작위적 전략은 정해진 단계 없이 업무 중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학습 일정표를 명확히 주는 고정적 전략과 달리 유동적 전략은 신입이 충분히 경험하게 한 뒤 개인의 이상과 조직 문화가 충돌할 때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스스로 적응하게 돕습니다. 전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존 직원이 멘토가 되어 밀착 관리하는 연속적 전략은 신입의 수동적 입장을 지지합니다. 반면 단절적 전략은 신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간을 주어 능동성을 키우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정적 전략과 투자적 전략의 차이입니다. 조직 규모가 작거나 급박할 때는 실수를 지적하며 빠르게 문화를 주입하는 부정적 전략을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수를 용인하고 지원하는 투자적 전략을 통해 긍정적인 적응을 유도합니다. 이제 전략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형성 방법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식과 행사입니다. 진급 축하 파티나 시상식 같은 행사는 구성원에게 특별함을 느끼게 하고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둘째, 긍정적 사례와 신화입니다. 우리 조직의 전설적인 선배는 이런 위기를 이렇게 극복했어 라는 영웅담을 통해 신입 직원은 자연스럽게 롤모델을 설정하고 조직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셋째는 상징의 활용입니다. 사무실의 물리적 환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벽이 높은 개인 공간은 관료적인 문화를, 개방된 공간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문화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는 조직의 구성입니다. 리더는 조직 구조를 기계적으로 짤지, 유기적으로 짤지 결정함으로써 문화를 제도화합니다. 수직적 구조는 명확성을, 수평적 구조는 혁신과 협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운영 시스템입니다. 다섯 번째로 권한의 관계입니다. 의사결정권이 단순히 연차가 높은 사람에게 있는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지에 따라 그 조직이 보수적인지 혁신적인지가 결정됩니다. 여섯 번째로 통제체계가 있습니다. 성과관리제나 보상 시스템 같은 제도는 구성원이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문화 형성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직이 신입 직원을 사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6가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6가지 형성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전략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의식, 공간, 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강력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이 지속 성장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직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요. 발표를 마치기 전 다음 토론 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지난 수업과 마지막 개인 토론에서 다룬 강조된 키워드인 공직자 복종 의무의 폐지, 그리고 수업에서 다룬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3가지 키워드가 서로 연계된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직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복종 의무의 폐지가 집행된다면 명령과 통제를 담당하는 리더가 효과적인 목표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기술 또한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리더십의 성격이 변한다면 이는 조직 문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논제에 대해 생각하며 저희 조원 중 대다수가 함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라고 떠올렸던 조직 문화가 구성원의 행동을 규정하는가, 아니면은 구성원의 행동이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와 규율 등 조직 전체의 변화가 리더 개인의 기술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그것이 다시 조직 문화로 연결되기에 그리고 또다시 조직 문화는 개별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기에 이 흐름에 대해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토론 주제를 끝으로 마지막 수업 요약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